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박 6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출국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과대 해석되고 있다. 자제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관훈 클럽에서 그 비공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그 과대 확대 그 증폭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저의 그런 그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추측들을 하시고 이제 보도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김영준 YTN 객원 해설위원 명지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행동으로서 과대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광폭 행동을 하셨거든요. 네. 뭐 충청 지역 포함해서 또 JP 방문 그리고 대구 경북에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임기가 12월 31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간혹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언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정치에서는 벌써 뭐 반기문 총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본인의 말을 그대로 뭐 과대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권에 대한 시사를 강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수 국민들이 대권에 나설 뜻이 있구나라고 다 느꼈는데 굳이 저렇게 과대 해석하지 말라, 뭐 자제해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왜 오히려 부정적인 그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반기문 총장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관료 그리고 또 해외 무대에서 외교적인 행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단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굉장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습니다. 생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는 뭐 그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만약에 정치인이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요구라든지 욕구가 있을 텐데 역시 그 신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만약에 혼돈이 하다 보면 나머지 한 6개월, 7개월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포석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그 방한 뒤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김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주목받은 부분이 과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보시죠. 대선 주자 지지도 여러 대선 주자들 다 포함시키고 반기문 총장을 포함시킨 지지도입니다. 반기문 28.4, 문재인 16.2, 안철수 11.9, 박원순 7.2, 김무성 4.2%. 우리나라 여론조사 방식이 이제 해외랑 좀 다릅니다. 저 모든 분이 다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집어넣고 누가 다 낫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독특한 방식이에요. 마치 경주마식으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지향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런 조사 결과 나온 거는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지지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정당 소속으로 돼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나 비전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60년대는 정당이 굉장히 중요했고 70년대, 80년대에는 공약과 비전이 중요했다면 이제 뭐 텔레비전 시대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후보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반기문 총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훨씬 더 높다는 거라고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예. 면에서 좋냐면 일단은 정치와 관련돼서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상대 후보들보다는 좀 새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외교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러한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게임이거든요. 예.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 나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반기문 총장에다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국내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건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 예. 지금 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경쟁 구도가 치열해서서 어떤 후보가 앞섰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씩 이제 그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기문 총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에는 대선에서 특히 바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2002년도 노무현 바람, 노풍 그리고 더 나가서 뭐 2011년에는 안철수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까? 안풍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반기문의 바람이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그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지표가 네. 이 가상 대결, 양자 대결, 삼자 대결일 텐데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입니다. 삼자 대결을 가상한 상정했을 때 반기문 새누리당 후보를 상정한 것이고요.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상정했을 때 반기문 45.7, 문재인 24.6, 안철수 20.1%. 네.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 겁니까? 근데 요거를 말이죠. 네. 우리 지난 4월 총선 때 정당 득표율과 비교를 하면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35.5%를 얻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리 45.7%니까 10% 정도가 더 얻은 거고요. 예. 문재인 당시 더민주가 25.5%를 얻었습니다. 거의 지금 문재인 후보는 그렇군요.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국민의당이 26.7%를 얻지 않았습니까? 26.7.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니까 이 총선과 현재의 걸 비교를 하면은 안철수 의원의 상당한 지지자층들이 예. 안철수에서 결국은 반기문 총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안철수로 갔던 분들이 다시 반기문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누리당이 보통 정당 지지도가 40 내지 45%를 계속해서 유지했었거든요. 예. 그런 현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공동대표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지지 계층이 중첩되고 예. 그 지지 계층의 핵심이 바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 특히 중도 개혁 성향이 있는 분들이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후보 대표들 간의 사이에 있어서의 지지 계층을 좌우하게 되는 예. 그렇게 돼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의 고정적 지지층 보수층 35% 플러스 그 조금 말씀드린 중도 개혁 성향이 붙어버리면은 예. 저렇게 45%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그렇습니다.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자, 그럼 다음 그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반기문 야권 단일 후보 문재인의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57.2 대 32.5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48.0%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요. 현재 스냅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저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 한다면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48대 52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48대 52 지난번이랑 예, 똑같을 거의 것이다.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는 사람이 48%고 이기는 사람이 52%. 거기서 조금 한 3%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구도가 나온다는 것은 지역적 연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었을 때는 바로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을 때 나온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남의 국민의당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 10% 내지 15% 정도가 결국은 문재인 후보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의 상당한 부분은 잠재돼서 지금 무당층으로 남아 있거나 예. 아니면 일부가 오히려 반기문 총장한테 지지를 하게 되는 예.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서 반 총장이 58% 정도 나오게 되고요. 지역적 연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충청하고 TK하고 PK가 묶임과 동시에 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오히려 20대 젊은 세대들의 표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20대가 투표를 할 때는 실리적 투표 더불어서 롤모델 앞으로 자기가 미래를 향해서 누구랑 같이 이것을 대한민국을 끌고 가느냐에 대한 것이 훨씬 강하고 예.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통령 선거 때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20대에서의 지지율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청과 영남에서의 지지가 결합이 되면서 예. 저렇게 57.2%까지 나왔는데요. 저거는 뭐 현재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요. 앞으로 뭐 얼마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그 지표가 호남에서의 3자 대결, 네네네. 좀 전에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호남에서의 양자 가상 대결,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보시죠. 호남에서만 봤을 때 3자 대결에서 안철수 38.4, 반기문 29.4, 문재인 21.2.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보다도 낮은 걸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양자 가상 대결 호남에서 보시죠. 반기문 문재인의 양자 가상 대결을 호남에서 상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반기문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반기문 후보가 더 높은 것으로 43.4 대 37.7. 자, 이렇게 나타났고요. 저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커다란 고민이죠. 숙제고 숙제죠. 고민입니다. 예, 예. 다시 얘기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결국 이제 호남에서 압승을 했지만 여전히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더민주가 수도권에서의만이 아니라 호남에서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삼자가 하는 구도 속에서도 오히려 3위를 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런 식으로 해서 장기화되면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예,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꼭 새누리당이라든지 반기문 총장한테는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새로운 그런 형성이 만들어지고 지형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양자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양자 대결 구도 속에서 더민주와 그리고 국민의당이 97년도 DJP 연대하는 식으로 정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저런 구조가 또 구축화되면은 무한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예.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방정식. 더 나아가선 저 두 사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손학규 전 전 대표도 이 구도 속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예.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정치 지형의 변화를 암시할 수 있는 저는 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연대 또는 뭐 통합이 네네. 성사돼서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네. 그 결과 물론 지금 시점에서의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양자 대결 새누리당 반기문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의 양자 대결에서는 여기도 차이가 꽤 났거든요. 네네. 지금 56.1 대 32.2%.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중도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젊은층들. 이제 반기문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의 지지 계층이 분명히 중첩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결국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네. 두 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다. 하나는 첫째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지역 연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이 지역주를 타파해야 되는데 예. 이 지역 연대 특히 대한민국의 대선 모델은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92년 모델이 충청하고 영남이 결합된 모델이고요. 예. 97년도 모델은 충청하고 호남이 결합된 모델이고 네, 네. 2000년도 모델은 호남이 영남 출신을 갖다가 정권을 잡는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구축화된다면
아마도 새로운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역 연대라는 걸 가지고서 예, 예. 결국은 또 싸울 수밖에 없냐라는 함의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 내에 친박 대 비박 간에 정말 격렬한 또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친박은 어떻든 간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해서 대통령의 뒤에서든 뭐 어떻든 간에 뭐 도와주는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비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권 패권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네,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친박과 결국은 TK가 충청 가지고 과연 정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비박과 친박 간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기 이전에 같이 함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런 의미에서 7월이든 8월이든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친박 중심으로 아주 성골 친박이 장악을 해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이 거론된 것이 그 영호남 연정 박지원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PK하고 호남이 결합하는 그런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이번 그 지지율을 지역별로 네네. 분석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충청보다 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TK에서 45.1%, 그리고 충청은 30.6%, 부산 경남 PK에서는 30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TK에서 얼마나 지금 그 기대를 걸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부산에서 이번에 더민주가 5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뭐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5년은 결국은 TK 정권이라는 거죠. TK가 모든 것을 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PK 지역에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또다시 친노 패권을 강화시키는 해가지고 TK가 모든 걸 장악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다만 결국은 권력을 10년 동안 장악하고 있던 TK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권력이라는 거는 집중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K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나름대로 대권 후보로 가져간다면, 만약에 된다면 TK는 집토끼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집토끼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산토끼는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느냐. 특히 PK 지역에서 더 나가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끌어나가느냐 문제인데요. TK에서 높아지는 건 뭐 지극히 저는 뭐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반 총장이 저기 그 TK 쪽을 갈 게 아니라 PK 부산 경남을 한번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집토끼를 다지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노우볼링 효과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지면은 당연히 이제 산토끼 전략으로 갔는데 그 산토끼의 핵심이 이번에는 수도권이 아니라 PK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분석 듣겠습니다.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어쨌건 이제 뛰어들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들이 그걸 듣고서 반 총장에 대한 이미지 변화 보시겠습니다. 똑같다 50.9, 좋아졌다 19.2, 싫어졌다 26.8.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싫어졌다 좋아졌다라는 부분들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년도 1월 1일에 보여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게 바로 이제 정치인들의 호감도와 예를 들어서 비호감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의 스냅 사진 이거하고 앞으로 6개월 후에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변화됐냐는 걸 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반기문 총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